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운 날 기억하시나요? 그 설렘과 두근거림,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시죠? 저도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스스로 페달을 밟아 해냈을 때의 그 뿌듯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걱정 마. 내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페달만 밟으면 돼. 이런 말 들으면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살짝 뒤에서 손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오죠. 바로 그 순간이 자전거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때로는 손 뗐어? 손 떼지 마. 이렇게 익살스럽게 말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자전거 배우는 재미 아니겠어요?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죠. 매번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요즘 자전거 학교에서는 페달을 떼고 발로 땅을 밀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많이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자전거의 첫 모델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드라이진에였다고 하니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전거는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몸이 기억하니까요.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을 뻔한 순간이 있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전거처럼 천천히 몸의 기억을 믿고 균형을 잡아가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도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시 이야기가 여러분 뒤에서 든든히 지켜줄 테니 페달을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현아와 길벗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초대 손님이 추천해 주신 윤도현의 흰 수염 고래입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현아의 문화익기. 오늘은 지역 소식 대신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는데요. BBC 코리아에서도 이번 수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사적 분투, 탈중심화, 그리고 번역 문제의 개선입니다. 먼저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고통을 문학적으로 풀어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억압과 상처를 극복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이런 서사적 분투가 한강 작가 작품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는 기존의 서구 중심, 남성 중심의 문학적 틀을 벗어나 동양적이고 여성적인 시각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물성이란 상징은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고요한 저항과 거부의 힘이 담겨 있죠. 마치 폭력적인 세상에 맞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식물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더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번역 문제의 개선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어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번역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뛰어난 번역가들의 노력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한국 문학이 가진 고유한 힘과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 문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했습니다. 이번 수상 소식이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감동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학이 우리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현아의 문화익기를 마치겠습니다. 길벗의 일침.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상이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년쯤 전인데요.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에 대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국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노예제 무역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의 큰 감동과 위로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가득 싣고 카리브해로 갔답니다. 여기서 노예를 내린 배는 다시 사탕수수와 커피 등을 가득 싣고서 영국으로 갔겠죠. 또다시 면직물과 공산품을 싣고서 아프리카로 가는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영국 사회의 근대화와 산업혁명에 있어서 매우 큰 배경이고 큰 이익을 주었던 구조였죠. 런던의 여성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마시는 커피와 설탕 속에 잔혹한 핏빛이 이야기가 담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만을 바꿔야 해 라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노력은 법률과 제도적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11번에 걸쳐 이루어진 이 법이 실제 통과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매우 큰 이해관계가 걸렸으니만큼 쉽지 않았을 이 도전은 불과 20년 만에 야만 국가에서 문명 국가로의 전환을 이룬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감동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돼야 하는지를 말하곤 합니다. 완고하기만 하고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위에 든 예처럼 세상은 가야 할 길로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맞을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바꿔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토론으로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죠. 또한 토론하지 않고 가능한 변화는 없다고도 합니다.
여기다 하나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구하려거든 토론하라. 기나긴 토론 끝에 형성된 공감이 반드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도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이제 출연자가 가지고 오신 사진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활짝 열어 상상의 눈으로 함께 들어보세요. 사진 속에는 뒤쪽으로 산비탈이 펼쳐지고 집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스팔트 주차장처럼 보이는 곳 뒤편에 건물과 자전거들이 놓여 있습니다. 건물에는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네요. 빨간색과 파란색 공영자전거들이 가지런히 서 있습니다. 아하, 오늘은 자전거 이야기가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이 대여소는 어디일까요? 제 생각엔 치명자산 근처에 있는 대여소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찾는 가장 애정하는 자전거길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내주신 초대 손님께서 자전거 이야기를 하실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인사를 나누고 다정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덕진 지역 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진지역 자활센터장 박준홍입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이 약간의 짐작이 가는데 그 이야기는 좀 천천히 나누도록 하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저희 센터장님 소개와 함께 자활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곳인데요. 전국적으로 한 250개 정도가 있고 근거는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네. 그동안에 1961년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은 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만 보호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헌법 정신하고 안 맞았었는데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서 모든 국민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생계비가 안 되는 모든 국민은 국가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그렇게 정한 99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개념을 하죠. 사회복지에 그동안의 가난의 책임을 개인이라든가 네. 뭐 개인의 책임으로 했던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어떻게 보면 전환하는 그런 시기.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거기 날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돼 그렇게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네네.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저희 자활센터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오는 거는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하의 뭐 조건부 네. 수급자 이런 네, 분들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들이 네. 오는 거고 그분들에게 어떤 좀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자활이 뭐 꼭 경제적인 자활뿐만이 아니고 네. 그분들의 정서적인 자활, 사회적인 자활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꽤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도 네. 그 현장에 그런 변화되는 현장에 계속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센터장님은? 제가 처음 자활센터 덕진지역자활센터에 들어온 것은 2001년 2월 1일로 들어왔습니다. 2001년이요. 예. 그러면 1999년 이제 이 법이 생기고 네네. 이게 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거의 초기 멤버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계속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산 증인이세요. 이 전주의 사회복지계 특히 자활 쪽에서는 처음부터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자활은 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주 네. 지역 자활센터가 네.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998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저쪽 흑석골 쪽에서
흑석골에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전주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생명이 아니고 그 예, 예, 그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2000년도 8월 24일에 덕진 지역자활센터가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자활센터가 그 다음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예.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실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네, 그리고 실무자로 일을 네네, 하다가 그랬었죠. 예. 지금 센터장님까지 이렇게 예, 올라온 그랬었죠. 케이스네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완전 그 가장 그렇죠. 밑바닥에서 예, 예. 일하다가 중간 관리자가 되시고 지금은 총괄 운영하시는 네, 것까지를 예. 그럼 2001년부터 근무를 하셨으면 지금 23년 차. 네, 네. 네,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하시면서 또 뭐 이렇게 보람된 기억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보람된 일은 그 제가 이제 2018년도에부터 20년까지 네.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가 이제 250개 지역자활센터 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대표 회장을 뽑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우와. 근데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좀 종사자들의 처우가 이렇게 좀 뭐 거기를 100으로 했었을 때 그 네. 좀 약간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어. 제가 2018년도에 세종 청사에서 네. 앞에서 네. 그 자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데모를 했어요. 데모. 와. 그 회상이 되자마자 네, 2018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아마 총회를 세종 어디 네. 뭐 실내 어디에서 공간에 얻어서 하고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막 뭐 시가행진 같은 거를 하고 와. 그랬었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그 하자마자 뭐가 뭐 처우가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오. 그래도 좀 자활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던 네.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일정 일로. 부분에 이렇게 그래도 급여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예. 어떤 이러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다라고 네. 하는 거죠.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나면 그때 이제 회자되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보면 굉장히 실무자들이 엄청 센터장님, 우리 회장님 하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그때는 그랬었지만 뭐 시간이 이렇게 지금도 간혹 네. 좀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높거나 자활에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네. 좀 하시는데요. 수건 뭐, 사업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부분이. 지금도 아직도 뭐 좀 완벽하지는 약하죠. 안 돼서 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뭐 이런 보람된 일도 있지만 정말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회의감도 느낄 수 있고요. 어쩌면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20여 년 이상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또 그분들이 몰라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힘들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를 딱 일정한 하나를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네. 이제 자활을 한 20여 년 넘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국가에서 자활센터의 임무를 이 사람을 탈수급시키고 네. 수급자를 탈수급시키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의 목표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좀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지역자활센터에 와서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분들에게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네.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자활 자립으로 길로 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그쵸. 상황인데 힘들 때가 많죠. 어쩔 수 없이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그분들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보통 한 20년, 30년 동안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네. 내가 뭔가를 알아서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네.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끓으면 네.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95도인데 정말 우리가 좀만 하면 끓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95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네. 수급에서 탈피를 하는 순간에 네. 그럼 뭐 의료급여라든가 뭐 네.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네. 다 그만큼을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사건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자활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 그게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현실적인 부분.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는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어떤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일정 정도의 일을 하면 더 이상 대상자가 아니라서 모든 지원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다. 그 지원되는 뭐 금액 대비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환산하면 실제 너무 조금 일하고 최저생계비를 받으면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적당하게 조금 일하고 오히려 그거를 지원을 받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국자들도 정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알긴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자활 사업의 목표를 예전에는 무조건 뭐 취업 창업, 돈 네. 벌고 뭐 네. 탈수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회 통합과 빈곤 예방 이런 것까지 그래도 정책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말 자활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그런 취창업을 희망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좀 시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좀 더 근로도 좀 힘들고 하는 네. 대신에 몇 년 정도 있으면 정말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네, 일.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분들에게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의미 있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꽃싱이 대여소에서 의미 있게 근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분들의 그런 뭐 3년 전보다는 지금이 그분들의 어떤 좀 근로 의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점차 네.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이게 짧게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근속하시고 이렇게 쭉 하면 자기 삶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 정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인류학 공부를 하면서 놀랬던 게 과거에는 빈곤이라고 하는 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방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 노동자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을까? 그렇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한 일을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정규직 뭐 비정규직이라고 네. 해가지고 어떤 좀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좀 뭐랄까 이게 그리고 예전에는 집안 한 가정에 뭐 한 아버지 정도만 일을 하면 네. 그래도 이렇게 정말 뭐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먹고 사는 네, 거가 네.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예, 올랐기 때문에 그거 대비 임금 별로 안 집값도 올랐잖아요. 비싸고,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서울에 뭐 전주도 뭐 비싼 아파트는 그러겠지만 뭐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안 쓰고 네. 10년 이상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빚을 그래서 아마 안고. 요즘은 아예 뭐랄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3포, 5포 아예 네. 포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일은 하지만 빈곤하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AI가 발전하고 할수록 사회가 진보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이게 그 소득 격차가 커지고 그렇죠. 빈곤 예. 그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사회는 자활에서도 좀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상상하고 좋은 좀 사회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보니까 저희 또 센터장님이 이 덕진 지역자활센터를 홍보하는 이 홍보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팜플렛을 보니까 사업단에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사업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하면 좋을 거는 같은데 시간 네. 관계상 제가 이제 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덕진지역자원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했던 게 네. 그런 좀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사업 아, 이쪽에 네. 한 꼭지가 있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2000년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가보면 네. 학교에가 형광등이 있었거든요. 형광등. 네. 근데 이제 그걸 원래 취지는 그 형광등을 다 뭐 LED라든가 정말 그 뭐랄까 학생들이 이렇게 시력에 보호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을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형광등을 다 빼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닦는 거를 했었어요. 아, 닦는 거. 이게 형광등을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네. 또 이렇게 꼽아놓은.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먼지가 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라도 이게 뭐 근본적인 거는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폐자원을 재활용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사업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그 재활용 매장도 운영했었고 네. 그다음에 폐식용유를 수거해가지고 그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네,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2000년도에 덕진지역자원센터가 아마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 사람과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좀 재활용 수거 운반업을 네. 뭐 자활 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한 꼭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네. 청소, 뭐 네네. 형광등을 닦았던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청소 영역이 지금은 발전해가지고 이큰월드라고 하는 또 거기도 자활 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이면서 여성 기업까지 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자활 기업에서 우리 자활 크린 스타트라고 하는 청소 네. 사업단에 있는 분들을 네. 한 3명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파견을 보내면 그분들이 파견 보낸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네.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또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이크린 월드에 한 10명 정도 저희 10명이나. 수급자분들이 또 창업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런 자활을 했던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서 네. 그거를 뭐 소를 키우는 농장 바닥 깔개로도 깔고 그다음에 뭐 연필도 커피박 연필도 만들기도 하고 화분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캠핑 다닐 때 저희가 그 나무 해가지고 네, 네. 나무 떼죠. 숯 하잖아요. 네. 그것을 캠핑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캠핑탄을 공장에 납품하면 그 네. 공장에서 저희가 납품을 하면 네. 그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이라 하는 곳이 일괄 받아가지고 네. 일반 소비자들한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좀 꼭 버려져야 되고 소각돼야 될 자원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좀 의미 있는 것들로 쓰이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네. 것처럼 원래 자전거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자활에서 자전거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자면 이게 녹슬거나 버려지는 자전거를 수거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3년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시에 계속적으로 제안했던 게 뭐냐면 공용 자전거를 무인으로 하지 말고 유인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고 네. 그거를 좀 자활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비용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렇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전주시에서 독자적으로 뭐 2개, 3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6개가 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덕진자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 사업단도 그런 좀 재활용 관련된 자원 뭐 순환 관련된 그런 사업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줄기가 있죠. 자활센터 사업이. 상당히 뭐 이렇게 제가 느낀 거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했었던 게 뭐 처음부터 좀 그런 방향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0 이게 처음 사업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네. 늘어났고 이제 그러면서 한 2001년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한 50개 정도 자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네, 좋을까 네, 했었을 네. 때 5개 5대 표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중에 하나가 재활용,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나가 이제 5대 네. 표준화 사업에 들어가서 네. 그런 아까 말한 뭐 그 자전거를 재활용한다든가 음. 버려지는 뭐 그런 뭐 쓰레기 같은 경우에를 재활용한다든가 네.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랬구나.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었죠. 뭔가 예. 기준들이 제시가 그렇죠. 됐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상당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컸을 것 같고 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잘하지 않았을까? 그랬었죠. 좀 그랬을 예, 것 예. 같아요. 딱 느낌이. 그러니까 2000년도 같은 네.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IMF가 지나면서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재활용 사업단에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가면 헌옷 수거함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도가 돼가지고 헌옷을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매장도 했었어요. 네. 송천동에서 그런 좀 이렇게 지금은 그런 수제 옷 가게들이 많지만 그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네. 아름다운 입고, 가게라든지 아름다운 가게 같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자활에서 네. 처음에 시작을 2001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이렇게 캠핑탄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뭐 이런 자전거 사업단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고 뭐 이클린 월드라고 하는 뭐 저도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당연하죠. 네, 막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저희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곡은요. 저희 초대 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음악인데요. 그 음악 한번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회상. 이거는 예전에 정태충 박은옥 가수를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좀 박은옥 씨가 부른 회상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렇게 뭐 날씨가 가을 분위기가 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한번 그러셨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옛날 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러면- 듣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물새들의 울음소리 저 멀리 들리는 여기 고요한 섬마을에서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라도 되었어야 했을걸. 세월은 쉬지 않고 파도를 몰아다가 바위 가슴에 때려 안겨주네. 그대 내 생각이 잊었나 내 모습이 잊었나 바위 검은 바위 파도가 씻어주고 내 가슴 슬픈 사랑 그 누가 씻어주리. 저편에 달이 뜨고 물결도 잠들면은 내 가슴 서른 사람 고요히 잠이 들까. 그대 내 생각이 잊었나 우리 사랑이 잊었나. 그대 노랫소리 파도에 부서지며 내 가슴 적시던 나를 벌써 잊었단 말이.
옹고지신 전주.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 여러 가지 자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캠핑탄이 필요하시거나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덕진 지역 자활센터 네, 여기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232호개 063-232-8383. 네, 기억하세요. 232-8383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셔서 궁금한 부분은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센터장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궁금하지만 공영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공영자전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로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공영자전거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부탁드릴까 싶습니다. 예, 공영자전거는 지금 현재는 1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요. 그래서 자연생태관 아까 사진에 봤었을 때 그 사진이 네, 자연생태관 네. 친절한 되어서고요. 아저씨가 계세요. 그다음에 네. 평화의 전당, 오목대, 향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한옥마을 정도에 있는 거고 관광객들이 많이 예, 이용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삼천동, 네. 삼천, 그다음에 송천, 아중, 네. 평화, 대성, 백제교 이렇게 10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군요. 10월 26일부터 네. 지금 저기 혁신동에 저희가 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할 혁신동까지. 네, 네. 네. 그러면 꽃싱이라고 하나요? 이 자전거 예, 이름이? 자전거 이름이 네. 이 꽃싱이는 누가 지었어요? 꽃싱이는 전주시 그때 자전거 정책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공모를 네.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꽃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주의 정신 꽃심 그다음에 자전거가 싱싱 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래서 해서 꽃싱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공모했었던 이름은 비비자였는데 비비자는 떨어지고 꽃싱이가 됐습니다. 비비자, 누리자 뭐 이렇게. 예. 꽃싱은 꽃 달고 타야 될 것 같은. 그래요. 뭐 자전거 꽃이라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주 네. 한바탕 전주도 이렇게 네. 꽃 모양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앞에 바구니가 있으니까 네. 뭐 네, 한바탕 전주에 제가 어떤 젊은 친구가 이때 꽃등심 같다고 아, 했던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 고기 먹고 싶다고 그거 봤을 때. 그랬구나. 네. 이 꽃싱이를 실제 운영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운영하면서의 지금 좀 변화된 것이라든지 대여소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주가 관광객들이 또 의외로 많이 찾을 수도 있고 처음과 지금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 변화와 또 약간 이 일반 사람들이 빌리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카카오 바이크하고 좀 다른 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꽃싱이가 그때는 이제 꽃싱이가 아니었는데 공용 자전거가 원래 2013년도에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죠. 네, 생태관하고 전주천에서 운영이 됐다가 덕진공원까지 해서 이제 3개소가 2016년도까지 운영을 네. 하다가 이제 이거를 덕진지역자원센터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주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저희가 그 국가에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반 업체들에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뭐 약간 비용을 적게 위탁을 줄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용 자전거를 운영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한 15명 정도가 안정적인 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제 목표고 그래서 지금 공용 자전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월요일 날이 휴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평일 날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런 좀 동절기 그러니까 11월, 1월, 2월, 3월까지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절기는 6월부터 8월까지는 9시부터 7시 그러니까 1시간이 네. 연장이 되죠. 그 외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10개 대여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홈페이지 그 앱에도 꽃싱이를 치면 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앱도 깔 수도 있고 네, 앱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사용할 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네. 전주 그 꽃싱이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주 시민이든 아니면 관광객들이든 간에 휴대전화가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휴대전화가 없으면 안 되고 휴대전화가 있는 분이면 누구나 대여소에 방문을 해가지고 네. 본인 인증을 하고 네. 하면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가 있고요. 아. 뭐 대여료는 뭐 시간에 관계없이 9시에 빌려서 마감까지 타더라도 1,000원, 뭐 1시간을 타더라도 1,000원 이렇게 1,000원의 비용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결제 방법은 결제도 뭐 그러면 신용카드 뭐 앱으로도 가능하고 다 네. 그 앱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바로 좀, 결제가 바로 되게 결제가 되어 가능합니다. 있고요. 예. 그러면 이 대여를 했으면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벽곡장 있는 데에서 대여를 해서 저기 송천동까지 갔으면 거기에서 예.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이 삼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삼천 대여소에서 타고 와가지고 네. 뭐 오목대에다 네. 반납. 이게 원래는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기 전에는 거기 대여소에서 빌리면 거기에다만 반납을 해야 아유, 됐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네네.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1부터 10까지 아무 데서나 빌리더라도 아무 데서나 반납하게끔 하고 그게 이제 앱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그렇군요. 시스템을 갖추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여소가 지금 10개 있지만 네. 이게 40개, 50개가 됐을 때에는 실제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이 꽃싱이를 타기가 엄청 편해지겠어요. 대여소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데에서 언제든지 이걸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동에 제안을 했던 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시에서 운영하는 그 대여소를 계속적으로 늘려간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제가 했었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봉봉한가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어떤 좀 그 사람이 있고 공간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랄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서점이랄지 네. 카페라든지 카페랄지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야 나는 우리 여기에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네. 자전거 대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진자활이 그냥 한 10대 정도를 거기에 네.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 수익이 뭐 그 사람이 1,000원을 받든 뭐 얼마를 받든 그러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최소 10,000원 정도만 덕진자활에 주고 네. 뭐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벌리면 뭐 그 수익의 50%를 덕진자활에 준다든가 하면 뭐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자전거 10대를 점검하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관에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혁신동에도 그 하나가 만들어지면 네. 그렇게 한 2-3개 정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뭐 민간에서 운영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좀 가야 되지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대여소만 계속 늘려달라고 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지금 괜찮을 생각을 것 하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불안한 거는 내가 만약에 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하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뭐 어떤 버려지는 자전거를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재구성해가지고 만드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뭐 억지로 뭐 가져가가지고 팔아먹지 않는 한 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타다가 누가 가져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네.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의 책임으로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좀 네. 천상 시민들에게 가져온 자전거니까 혹시라도 네. 뭐 분실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막 뭐 책임을 막 묻거나 네. 그러지 않으려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게 좀 활성화가 되지 막 뭐 자전거 그렇죠. 잊어먹으면 막 그냥 부담감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을 하면서 이제 차츰 그런 뭐 이를테면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
가야겠죠. 차후에. 그리고 앱에 깔려 있는 것처럼 네. 뭔가 GPS나 뭐 이런 것들이 작동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그래도 누군가 가져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혁신도시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에서 혁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어떤 카페 운영자나 민간 어떤 그런 샵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그 가게에도 드나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덕진 지역 자활센터 번호가요. 232-8383번으로 네, 센터장님을 찾으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제대로 홍보. 네, 홍보를 열심히 너무 사업들이 다 좋아서 이거는 센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홍보를 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현재 이렇게 꽃싱이가 그 많이 활발하게 그래도 조금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 꽃싱이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패턴도 변화가 되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성동의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를 거기다 대고 한옥마을이 올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실제 이용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죠. 차 놓고 이렇게 뭐 이동을 할 때 네.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주중에도 이렇게 뭐 직장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삼천 같은 데에서 빌려서 엄청 멀리도 가더라고요. 한 그래요? 2시간 이렇게 이상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타 보면 네. 이게 그 표시가 나잖아요. 네. 자전거에가 써 있으니까. 네, 네. 저희 구이로도 가고. 예, 구이로도 가고. 여기 춘포 쪽으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멀리 왔을까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예전에는 짧게 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길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네. 뭐랄까 그래서 저는 혁신동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시민들도 같이 하고 뭔가 네.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그 제안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는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은 좀 이동수리 센터 같은 경우를 하나를 만들어서 네, 네. 혁신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자전거를 수리하게끔 하고 네. 또 아파트에서 안 타는 자전거가 있으면 또 저희가 또 가져오고 또 수리해서 또 아파트에서 탈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작년에 혁신동 주민들의 요구가 꽤 많이 나왔어요. 네.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샵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불편하시구나. 자전거를 타는데. 그리고 이용 요금이요. 1회 1,000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시간을 이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도 그래도 1,000원인 거예요. 네. 보통 그 카카오바이크 타면 얼마죠? 2시간 정도 타려면? 2시간 타면 한 10,000원 넘을 건데. 지난번에 부산에서 탔을 때 네, 저희 1시간 정도 했는데 8,000원. 8,000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관광객들도 그거를 알고 또 이렇게 꽃싱이를 찾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 사람은 의외로 검색 안 해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저렴하게 지역을 방문할까를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꽃싱이 1회 1,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이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네. 그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 여행사 있잖아요. 네. 여행사가 그런 상품을 만들어요. 아까 말한 것 같이 네. 자전거로 뭐 전주 한 바퀴 돌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여행사하고도 협약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네.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네. 뭐 네. 한 번 하면은 1시간당 얼마씩. 네. 그러면 그 마일리지 점수를 저희 공용자전거 대여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제 자원봉사를 네. 했던 분들은 네.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대여소에 오시면 그 마일리지만큼 저희가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내일부터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제가 꽃싱이를 꼭 한번 타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할게요. 지금 또 하나 그 논의 아직 거의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 버스
버스 보면은 정기권 있잖아요. 네. 정기권 뭐 몇 번을 타든지 간에 뭐 5만 원, 6만 원 정기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꽃시기를 무료로 타는 거를 지금 저희가 거의 버스와 연계된 형태의 교통수단. 버스도 타고 자전거도 공짜로 타고 이렇게 그것도 지금 저희가 아마 버스가 정기권이 있어요? 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5만 원을 내면 자유롭게 이용하는. 네, 뭐 하루에 10번이건 네. 20번이건 탈 수 있는 건데 네.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네. 공용 자전거를 무료로 아. 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교통이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야 그렇죠. 사람들이 특히 이 도보를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은 또 자전거로 또 이동하는 이런 저희 센터장님이 아이디어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자전거 원정대도 또 가셨더라고요. 이런 네.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서의 공유 자전거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길버님께서 잘 알 벨리브. 거거든요. 벨리브. 벨리브. 이것도 타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과? 그러니까 뭐 벨리브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네. 바이크하고 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타려고 했는데 한 7대인가 있었는데 한 2-3대 정도가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빌릴 수도 없었고 네. 엄청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대신에 편리성이 있겠죠.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엄청 비싸. 비싸구나. 그렇죠. 파리도. 예, 근데 이제 저희 꽃싱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단 네. 빌려야 되고 그렇죠. 반납할 때도 사람한테 반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 나거나 빵꾸 나 있으면 바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빵꾸 났으면 빵꾸 났다고도 해야 네, 되고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좀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 네. 대신에 꽃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근무 시간에만 네.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시에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장기 대여는 어렵지만 일단 1박 2일부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빌려주고 뭐 그렇죠. 월요일 날 뭐 네, 그냥 네. 뭐 대여소 다 문 닫으면 자활센터로 가져와도 되고 네, 네. 아니면 뭐 2박 3일 뭐 네. 금, 토, 일 해가지고 하루건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번호키 같은 경우에 네. 열쇠를 주고 네. 빌려주면 좀 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덕진 지역 자활센터 관리하는 입장에서가 힘들지 시민들은 좀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카카오 바이크의 비싸고 이런 것들은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람이 근무할 때만 대여하지 않는 네. 것을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1박 2일을 해보고 좋으면 2박 3일 뭐 이렇게 네. 하면 어떨까 이런 뭐 제안도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꽃싱이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관심을 더욱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꽃싱이를 많이 타시는 전주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아마 꽃싱이가 여기저기에서 훨훨 날아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옹고지신 코너인 만큼 아마 전주 시민의 발로서 공영자전거를 잘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꽃싱이를 저도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진 지역 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님을 모시고 자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꽃싱이에 대한 포부와 고민 그리고 여러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전거가 중요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가 충분히 편리하고 자전거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이 어쩌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전거로 다니기 편리한 도시가 된다면 그 변화가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 자전거 꽃싱이가 그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드네요. 박준호 센터장님 말씀처럼 전주의 공영 자전거가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와 함께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기회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